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방심하면 어디서든 누구든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격상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국민 모두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외출, 출근, 등교하지 않습니다. 밀폐, 밀집, 밀접된 곳에 가지 않고 신체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외출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합니다. 또한 종교 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해 주시고 의심 대상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 주십시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가족과 우리 아이들을 위험으로 내몹니다. 코로나19 극복,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행복 충전 라디오 세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다은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온 세계가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이어온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인류는 그동안 수많은 질병과 싸워왔어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섭다던 수두와 천연두, 소아마비 등이 있었죠. 지난 25일에 세계보건기구가 아프리카 대륙의 소아마비 퇴치 선언을 했습니다. 소아마비 백신은 이미 개발됐었지만 의료시설이 열악한 빈국의 어린이들은 백신을 맞지 못한 탓에 여전히 소아마비에 노출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아프리카 대륙의 소아마비 퇴치는 WHO가 30년에 걸쳐서 진행한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길고 긴 싸움이었지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동참과 지원이 이어진 덕분에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지역은 물론이고 온 나라가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요즘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역의 주체가 된다면 또 온 인류가 서로 머리를 맞댄다면 코로나19도 슬기롭게 이겨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윤상의 한 걸음 더 띄워드립니다. 빛을 잃어가는 모든
우리 지역 스포츠의 모든 것. 지난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주간 스포츠.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주간 스포츠 광주일보 김여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챔피언스필드 개장 이후에 첫 더블 헤더가 진행됐다고 하던데요.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챔피언스필드 2014년에 개장했는데요. 어제 처음으로 하루 2경기 소화를 했습니다. 토요일 경기가 비로 취소되면서 더블헤더가 진행이 됐는데요. 기아가 안방에서 더블헤더를 치른 것은 2012년 9월 14일 롯데전 이후 8년 만이었습니다. 저도 정말 원 없이 야구를 봤는데요. 1, 2차전, 1차전에서는 김기훈 선수, 윌리엄스 감독은 한 100개의 투구를 기대를 했었는데 79개에서 등판이 멈췄습니다. 많은 볼넷 좀 허용하는 등 좋지 않은 모습 보이면서 결국 3회를 끝으로 조기 강판됐고요. 이 경기 패배가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2차전에서는 이때도 선제점 내주면서 0대4로 뒤지긴 했었지만 오선우 선수의 역전 결승 투런 그리고 정혜영 선수의 프로 첫 세이브가 나오면서 기아 승리 가져왔고요. KT가 1승씩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쩍 선수들의 부상 소식이 잦더라고요. 지난주에 브룩스 선수에 이어서 나주환, 전상현 선수도 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부상자 명단 새로운 선수들 좀 등장했는데요. 브룩스 선수 허리 통증 그리고 정말 많은 이닝 기아에서 가장 많은 123이닝 소화를 해주면서 한 턴 쉬어갔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좋지 않아서 쉬었던 나주환 선수 복귀를 하긴 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엔트리에서 말소가 됐고요. 이번에는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에 앞서서는 마무리 전상현 선수가 빠졌는데요. 왼쪽 종아리 근육통으로 올 시즌 처음 자리를 비웠습니다. 모쪼록 선수들의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다들 얼른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혜영 선수가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제 데뷔전에서 첫 세이브를 기록했죠? 정혜영 선수 정말 기아에서 강하게 키우는 아기 호랑입니다. 어제 상황에서는 2점차 승부 리드 상황에서 9회에 출격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제 마무리 역할을 맡은 겁니다. 전상현 선수가 부상으로 하루 쉬어가면서 정혜영 선수가 9회 출격을 했고요. 또 2점차의 리드 상황도 그렇지만 상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로하스와 강백호 하면은 KT는 물론 리그를 대표하는 강타자인데요. 이 타자들 연달아 상대했습니다. 아무래도 긴장도 많이 했고 힘도 들어가면서 로하스와의 승부에서는 볼 3개를 연달아 던지면서 좀 어렵게 풀어갔는데요. 그래도 풀카운트 승부 끝에 몸쪽 낮은 공 코스로 공을 잘 넣으면서 삼진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강백호 선수도 중견수 플라이로 아웃시키는 등 2점의 리드 지키면서 3자 방패 세이브를 기록을 했는데 올 시즌 데뷔를 해서 승리, 홀드 그리고 세이브까지 기록을 하면서 최고의 데뷔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종표 선수의 활약도 눈길을 모았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홍정표 선수도 정혜영과 같이 입단을 한 고졸 루키 선수입니다. 정말 어린 선수인데 야무진 타격을 하면서 팬들을 웃게 해주고 있습니다. 홍정표 선수에게도 지난 한 주는 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26일 두산과의 경기에서는 자신의 첫 2루타 기록을 했고요. 28일 SK전에서는 첫 3안타 경기를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경기 더블헤더 1차전도 선발로 나오긴 했지만 2차전 같은 경우에는 2번 타자 테이블 세터 역할까지 맡으면서 좀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는데 기대했던 좀 출루율은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순간에 1타점 적시타를 기록을 하는 등 잊을 수 없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부상으로 한텀 쉬어갔던 브룩스 선수의 복귀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순위 싸움의 분수령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더라고요. 네, 브룩스 선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선발로 삼성 최채은과 맞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상현 선수도 부상 상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바로 합류가 가능할 전망이고요. 네. 또 다른 재활조 선수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건데 김선민 선수는 일단 재활 과정은 다 끝냈고요. 이제 테스트만 좀 받는다면 몸 상태가 괜찮다는 오케이 사인만 받으면 바로 또 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드 이후 아직 이적 신고식을 치르지 못한 김태진 선수도 부상에서
벗어나서 지난주 퓨처스리그 2경기 연속 경기 1경기까지 소화를 한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브룩스를 시작으로 한 주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주 삼성 홈 경기 이어서 사직 대적 원정이 이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또 눈길이 쏠리는 경기가 바로 사직 경기인데요. 3일, 4일, 특히 4일 경기는 더블 헤더로 치러집니다. 앞서 우천 취소 경기가 더블 헤더로 편성이 되면서 사직에서는 3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지금 반경기 차로 기아 앞에 있는 6위 롯데와의 승부, 사실상 승부 싸움에서 가장 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그런 경기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더블헤더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운드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축구계 소식도 들어볼까 해요. 전남 드래곤즈가 극장골로 극적인 1대1 무승부를 선보였다고요? 네, 정말 극장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대전과의 홈 경기 후반 5분에 이유현 선수가 경고 누적을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 속의 경기를 펼쳐갔습니다. 그리고 후반 23분에는 대전 안드레 선수에게 선제골을 내주면서 0대1의 상황, 그리고 공세를 계속 펼쳤지만 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대로 패배가 기록되는 것 같았었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 마지막 공격 상황에서 김보용 선수가 페널티 박스에서 상대 반칙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고요. 김현욱 선수가 정말 긴장감 넘치는 상황에서 키커로 나서서 골에 성공하면서 극장골 장식하면서 팀의 귀한 승점 1점을 안겨줬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주간 스포츠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일보 김여울 기자였습니다. 뉴스로 보는 시사 화제. 주간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한 주간에 있는 우리 지역의 화제 뉴스를 알아보는 시간, 주간 뉴스 돋보기 이어갑니다. 남해안 신문 강성훈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간에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소식에 묻혀서 놓치고 있었던 지역의 주요 현안 문제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한 주간에도 지역민들이 알아둬야 할 주요 사안 발표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요금이 일제히 오른다는 소식이 있던데, 다만 지역별로 시행 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시가 일제히 9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14.3%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먼저 광양시의 경우 9월 1일부터 일반인은 1,350원에서 1,500원으로 150원이 인상되고, 중고등학생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0원이 오르게 됩니다. 역시 초등학생은 650원에서 750원으로 100원 인상되게 됩니다. 또 광양읍에서 순천 구간의 일반인 요금은 1,700원에서 1,900원으로, 중마동 순천 구간은 2,400원에서 2,600원으로 200원씩 오르게 됩니다. 또 광양 하동 간 일반인 요금은 2,200원에서 2,400원으로 200원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중고생은 일반인의 20%를, 초등생은 일반인의 50% 할인한 금액으로 조정됐고요. 시에서 시행하는 교통카드 이용하는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00원 버스는 이번 요금 인상과 관계없이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광양시의 경우에는 순천과 하동 등 시외 노선도 꼼꼼히 살펴봐야겠네요. 네. 순천은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시행 시기가 다소 유동적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순천시 역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결정한 상황인데요. 다만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시내버스 요금을 한시적으로 인상 전 금액으로 적용키로 했습니다. 인상 전 요금 적용 시기는 다음 달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시내버스 교통카드 사용 시에만 해당됩니다. 앞서 순천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일반인 1,500원, 중고등학생은 1,2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지만 지난주부터 확산된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상 시기를 변경한 겁니다. 이번 한시적 운영 후 연장 여부는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인상 전 요금 적용 시기는 이미 인상을 감안한 요금 시스템을 준비했던 터라 시스템 재조정이 필요해 3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이 역시 교통카드 사용 시에만 할인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여수시는 내일부터 인상된 시내버스 요금이 적용되죠? 네, 그렇습니다. 앞선 광양시와 순천시와 마찬가지로 여수도 시내버스 요금이 3년 만에 14%가량 인상되는데요. 네. 이번 인상 결정은 지난 7월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도내 시내버스 운임료율을 평균 14.31%로 인상함에 따른 조치로 시내 기본요금의 경우 일반인은 1,350원에서 1,500원으로 150원이 오르게 되고 중고등학생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초등학생은
650원에서 75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됩니다. 다만 교통카드 사용 시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상 전 요금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9월부터 인상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반인과 중고등학생의 교통카드 요금이 역시 인상될 계획입니다. 네, 3년 만에 인상 결정인데 지역별로는 적용 시기와 대상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니까요. 사전에 잘 점검해서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들어보죠. 역시 내일부터 여수 돌산대교 구간에 대한 교통이 통제된다고요? 네, 지난해 케이블 교체 공사로 3개월여간 교통이 통제됐던 돌산대교를 이번엔 주탑 도장공사 등으로 3개월여간 통제됩니다. 여수시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돌산대교 주탑 도장과 교면 포장 등의 공사를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차량 통행이 통제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통제기간 운전자들은 거북선대교와 엑스포 박람회장, 중앙동 로타리, 서교동 로타리로 우회해야 합니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은 보행자 통행만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또다시 3개월에 이르는 장기간 교통 통제인데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공사 일정을 일부 축소했다는 설명인데요. 당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공사에 들어가 4개월여 동안 교통을 통제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가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계 휴가철 이후에 공사를 시작하고 공기도 단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공사 기간이 축소된 계획을 최종 통보받았다는 설명입니다. 익산청은 통제 기간 중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교통정보 전광판과 교통표지판 등을 활용해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익산청은 1984년 준공된 돌산대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17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 케이블 교체와 교량 받침 교체 등 성능 개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데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가 돼야겠네요. 네. 이어서 여수시 소식 한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돌산갓과 거문도 해풍쑥에 이어서 또 하나의 특산품 육성에 나선다고요? 네, 여수시가 대표 특산물인 돌산갓, 거문도 해풍쑥의 명성을 이어갈 새로운 지역 대표 농특산물로 옥수수를 집중 육성키로 했는데요. 네. 여수 지역 옥수수 재배 면적은 233헥타르로 전남에서 가장 많은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대표 옥수수 산지인 강원도 등 다른 지역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수확할 수 있고 상시 이기작 재배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살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들어보니까 옥수수 재배 적지로 경쟁력이 상당할 것 같은데 그동안은 이 같은 장점을 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최적의 기후 조건에도 불구하고 풋옥수수 재배만 머물러 그동안 옥수수 집중 출하 시기인 7월 이후에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가공제품 개발 등 농촌 융복합 산업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는데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올해 2억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농가와 가공업체 간 계약 재배 및 수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가공제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이 완료된 옥수수콘은 지난 4월부터 학교 급식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생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체 사업을 기반으로 최근에는 전남도 주관 향토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내년부터 2년간 20억 원을 옥수수 상품, 브랜드, 디자인 개발, 가공시설 구축, 홍보 마케팅에 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수시는 옥수수 국수, 콘, 장류, 조청, 과자, 차 등을 생산해 논 GMO 학교 급식과 로컬푸드 직매장, 온라인 등으로 유통한다는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농가 중심의 옥수수 농촌 융복합 산업화 실현을 통해 여수가 남부지방 옥수수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 옥수수가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도 여수, 순천, 광양 3개 지자체가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광양명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 제31차 정기회의와 국회의원 정책간담회가 지난 28일 세계시 영상회의실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는데요. 네. 이날 정기회에서는 세계시가 공동으로 협력해온 연계사업과 공동 협력사업을 점검하고 전라선 고속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전남 동북권 의과대학 유치, 광양항 활성화, 동북권역 감염병 검사기관 설치 등
인프라 구축 4건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 전남도와 전남도의회 등의 공동 건의키로 합의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 간담회도 함께 진행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현안들이 논의됐을까요? 네,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는 주요 현안 사람 15건이 논의됐는데요. 섬진강 복합형 휴게소 조성과 섬진강 마리나 조성 연계 해양 서핑 교육센터 건립 등 광양시 제안 사업이 5건, 제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구청의 유치와 여수 순천 11구 특별법 제정 등 여수시 제안 사업 5건, 연양돌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운영관리와 2021 넥스포인 순천 개최 등 순천시가 제안한 사업 5건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광역 시내버스 방역 강화와 정부 공공기관의 광양망권 이전을 세 개 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 개 시가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장기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세 개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이 함께하는 워크숍을 개최키로 합의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일선 지자체들이 주요 현안에 대해서 공동 협력 대응하겠다는 약속인데 이렇게 논의된 현안들이 실행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해안신문 강성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모세의 사랑인걸. 하루가 가는 소리를 들어 넘는 세상 속에 달이 저물고 해가 뜨는 서러움 한 날도 한시도 못 살 것 같더니 그저 이렇게 그리워하며 살아 어디서부터 잊어갈까 오늘도 기억 속에 네가 찾아와 하루 종일 떠들어 네 말투 네 표정 너무 분명해서 마치 지금도 내 곁에 네가 사는 것만 같아 지워봐도 사랑인걸 아무리 비워내도 내 안에는 너만 살아 너 하나만 기억하고 원하는 걸 보고픈 너의 사진을 꺼내어 보다 잠들어 어디서부터 잊어갈까 오늘도 기억 속에 네가 찾아와 하루 종일 떠들어 네 말투 네 표정 너무 분명해서 마치 지금도 내 곁에 네가 사는 것만 같아 지워봐도 사랑인걸 아무리 비워내도 내 안에는 너만 살아 너 하나만 기억하고 원하는 걸 보고픈 너의 사진을 꺼내어 보다
알다가도 모를 아이 마음. 자녀에 대한 모든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저는 올해 초등학교 5학년 큰아들과 유치원에 다니는 둘째 아들, 이렇게 터울이 꽤 있는 형제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큰아들은 어려서부터 말도 잘 듣고 때도 심하지 않아서 키울 때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같은 형제인데 둘째는 말로 하면 못 알아듣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저 웃기만 해서 마지막에는 매를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둘째 아이를 위한 회초리가 거실에 걸려있기도 해요. 게다가 요즘엔 코로나19로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회초리를 들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체벌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 매를 들게 되는 저도 엄마로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말로 하면 듣지 않는 아이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마음이 답답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자녀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김경란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우리가 흔히 사랑의 매라고 하죠. 귀한 자식일수록 매를 아끼지 말라라는 옛말도 있는데 자꾸 회초리 들 일이 많아진다는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사연 속에서 어머님은 그 거실에 둘째 아이를 위한 회초리도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제는 회초리가 가정에서 이제 사라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왜 사랑의 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항상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사랑의 말씀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네, 근데 일단 아이가 회초리가 필요한 상황을 부모님께서 만들고 계실 수도 있는데, 어머님께서 아이에게 뭐 장난감 던지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빨리 손 씻고 와서 밥 먹자라고 말씀하실 때 뭔가 꼭 해야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그 상황이 아이가 주의 집중을 해서 부모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인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아이가 먼 곳에 있는데 어머님께서는 여기서 이야기를 여러 번 하시면 아이한테는 잘 전달되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걸 꼭 해야 하는지 표정이라던가 아이의 눈을 본다라던가 아니면은 아이가 지금은 집중이 되어 있다라던가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아이의 상황과 상관없이 어머니께서 계속 여러 번 말을 하시는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먼저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주의 집중해서 어머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근데 반대로 또 형은 말로만 해도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데 동생은 그렇지 않다, 매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어머님께서 네. 뭐 형을 키울 때는 그런 상황을 고려하고 둘째를 키울 때는 그렇지 않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어머님 성향이나 뭐 주변 환경은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아이마다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큰아이는 순한 아이라서 어머님께 순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아이일 수도 있고요. 또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까다로운 아이거나 느린 아이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느린 아이는 부모님께서 말씀을 여러 번 하셔도 천천히 움직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까다로운 아이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조금 말을 거부하는 듯이 보이는 거일 수 있는데, 또 더 중요한 거는 큰아이랑은 지낼 때는 엄마하고 아이하고 1대1이라서 아이랑 엄마랑 눈 마주치는 게 굉장히 쉽게 빈번하게 꼭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아이가 둘 정도가 되다 보면은 큰아이를 대하면서 둘째 아이가 부르면 엄마도 얼른 주의를 기울일 수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둘일 때, 셋일 때, 넷일 때 되면은 아마 그 주의 집중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시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요즘 부모님들한테 많이 뵙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들을 안고 있다 보면 아이들이 그냥 잘 몰라서 얼굴을 이렇게 한 대 탁 때리는 거 많이 봤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웃으시면서 야 때리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네. 아이는 엄마나 아빠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재밌는 장난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장난이 아니고 엄마나 아빠가 정말 아파서 너한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라고 아이가 표정을 봤을 때 그걸 옳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알려주셔야 되시고요. 또 아이가 고민형을 바닥에 이렇게 던졌을 때 그때도 끝까지 아이한테 주의를 기울이면서 고민형이 아야 하니까 고민형도 친구가 있는 인정바구니에 넣어줘. 이렇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직설적으로 단답형으로 해주시고 그게 가장 중요한데 부모님들께서 이런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뭐 식사 준비하랴, 청소하랴, 큰아이 돌보랴 이러시다 보니까 둘째 아이가 어디 가서 뭐 고민형을 던진다던가 뭐 누구를 때린다던가 그랬을 때 그 일을 계속 하시면서 말로만 크게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면은 아이는 이게 나한테 하는 얘기인지 내가 이거를 집중해서 지금 잘 수용해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을 쉽게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이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있었던 그 일 바로 그 상황에서 네가 이것을 왜 하면 안 되는지를 단호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아이도 순간 움찔하면서 놀라면서 부모님께서 진짜 이걸 나한테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모님들께서는 다른 일을 하시면서 입으로만 이제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나면은 아이는 잘 못 들었고 부모님은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조금 더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신체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감각에 와닿는 체벌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체벌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체벌과 비슷한 어떤 상황일 때 아이가 말을 주의 깊게 들어줄 수 있는지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이마다 기질이 다르다는 것도 있고 또 첫째를 키울 때에 비해서 둘째를 키울 때는 1대1이라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있고 또 누군가를 때리는 상황에서는 절대 웃거나 장난치지 말고 단호하게 이게 진지한 상황임을 알려줘야 한다는 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요즘 아직 주변을 보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께서는 가장 효과적인 훈육 방법이 체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더러 계시긴 하더라고요. 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곧 법으로 아이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도 안 되는 상황으로 법이 제정이 될 거예요. 네.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아이를 한 대도 안 때리고 키울 수 있어라고 말씀을 하신 이 생각도 조금 바뀌어져야 되는데 제가 부모님들께 특이한 사항이요. 가장 교육이나 훈육이 많이 이루어지는 기관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기관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만약에 선생님께서 친구를 자꾸 때리는 아이, 뭐 밥을 먹다가 또 밥을 많이 흘리는 아이, 이런 아이들에게 훈육을 위해서 사랑의 매를 때려도 됩니까?라고 여쭤보면은요 아무도 된다고 안 하시거든요 부모님께서. 예. 근데 가장 훈육을 많이 하는 곳에서는 말로 반복해서 이런 상황을 자꾸 집중해서 만들면서 해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자녀도 아무리 어린아이들도 존중받고 그다음에 반복해서 우리가 옳은 방법으로 가르치고 교육해야 된다라는 그런 신념을 저희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부모님께서는 당신은 안 하겠다 그러시면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말로만 잘해라. 그다음에 아이들은 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부모님의 생각도 바뀌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 기관에서는 체벌을 하면 안 되지만 뭐 가정에서 행하는 체벌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또 가정에서의 체벌이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민법 915조가 이제 변화가 있을 건데요. 네. 이 민법 915조가 이런 문장이에요. 친권자는 그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은 부모님은 아이를 보호하거나 교양하기 위해서 자녀를 징계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징계를 부모님들은 체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심지어는 체벌과 아동학대가 혼란스러워서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로 심지어 사망을 하거나 아동학대로 아이들이 병원에 오는 경우 부모님들께 물어보면은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그런 오해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친권자도 아이를 직접 징계할 수는 없는
그런 나라로 아동 체벌법이 변화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런 생각을 바꾸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사랑의 매라는 걸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이제 자녀를 어떻게 훈육해야 할지 난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부모님들의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모델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시면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이런 걸 표현을 하는 이유는 부모님께서 하셨던 인사가 좋은 인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칸이 아니고 이런 걸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부모님께서 나를 훈육하기 위해서 때리면 나도 누군가를 때려도 된다라는 가장 나쁜 방법을 가장 옳은 방법으로 오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 스스로도 학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체벌이라는 거는 두뇌 신경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힘들 때 부모를 찾아가야 되는데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체벌을 내가 가장 찾아가야 될 부모가 했을 때 아이들이 혼란스러워서 위로를 받거나 갈 수 있는 품이 없어지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저는 실제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하고 실제 진행을 해봤는데요. 말로 몇 번 반복을 여러 번 하면은 아이들은 심장 자기가 조절할 수 없어서 친구를 때리고 나서 너무 속상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 때리면 안 되는데 라고 아이들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아주 어렵다라는 거, 특히 요즘 코로나로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있으면서 2월, 3월 이후부터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라는 표현과 함께 아이도 자꾸 반복해서 얼굴을 보면서 이게 왜 안 되는지 설명을 여러 번 하시면은요,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된다.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체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요. 체벌을 대신 줄 수 있는 부모님의 올바른 가르침이 함께 다른 말을 좀 더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아이에게 한 번 더 말해주고 그런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여자대학교 김경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우리네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사는 소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복충전 라디오 세상이 지역민들과 함께합니다.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해봅니다. 현재 전남 동부 지역 코로나19의 확산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지역민 분들께서는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 수칙들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오전에 발표된 순천시 서규원 홍보실장의 긴급 담화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제 오후 1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코로나19 발병자는 총 64명이 되었습니다. 어제 하루 222건의 검체를 채취해 누적 29,962건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중 양성 64건, 음성 28,857건이며 105건은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1,470명입니다. 어제 추가 발생한 64번 확진자는 용당동에 거주하는 10대 여학생으로 43번 확진자의 가족이며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아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추가 동선과 접촉자가 확인되면 시민 여러분께 재난문자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 2단계를 격상하고 22일부터는 행정명령을 통해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또 25일에는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통해 유흥,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목욕장, 오락실, PC방, 체육시설, 학원, 키즈카페 등 16개 업종 1933개 시설의 운영을 제한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 시는 30일 많은 사람이 모이고 사람 간 접촉이 많은 곳에 운영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견본주택과 호프집 유형의 일반 음식장에 1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합니다.
스터디 카페는 학습 형태의 운영은 금지하고 카페 형태로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점은 포장과 배달 판매만 가능합니다. 또 밀폐, 밀집, 밀접, 산밀 장소를 피해 주시고 체육활동, 취미생활을 잠시 멈춰 주십시오. 여행과 각종 행사 모임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외출이나 출근하지 마시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실외를 구분하지 않고 항상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 주시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이나 사무실, 각 업소에서도 주기적으로 환기시켜 주시고 사람의 손이 많이 닿는 곳은 자주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고령자 등 노약자에게 특히 치명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양병원, 주야간 보호센터 등 노인 관련 시설 방문이나 면회를 삼가 주시고 시설 관계자께서도 수시로 환기와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 조치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면 대부분의 사회 경제 활동이 중단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가족과 지인 중 접촉자가 있거나 감염 위험 상황에 노출되었던 분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광양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정현복 광양시장이 현재 상황과 시의 대응 방침을 시민들에게 발표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소식을 전하게 되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 명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사람은 광양 19번, 전남 145번 확진자입니다. 이분은 광양 7번, 금호동 거주 60대 여성의 접촉자로 우리시 중마동 거주자입니다. 확진자는 8월 17일 저녁 청풍 한우에서 금호식당에 근무했던 광양 7번 확진자와 식사한 7명 중 1명으로 8월 21일부터 자가 격리정에 있었고 해제 전 검체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식사를 함께한 7명 중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동 동선은 자가격리 중이었으므로 특별한 동선은 없습니다. 우리 시는 8월 31일 8시 15분에 녹십자 의료재단으로부터 양성 판정 통보를 받았었고 전라남도로부터 한전 KPS 인재 개번호로 배정받아 오늘 이송 조치했습니다. 방역은 이송 후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8월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광양 14번 60대 여성 전남 125번 관련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미송식당을 방문한 인원은 총 27명이며 밀접 접촉자는 14명, 일반인은 13명이었습니다. 시청 모 국장, 과장, 계장, 모 사회단체 회장 등 밀접 접촉자 14명 저는 8월 29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자가격리 중으로 기간은 9월 9일까지입니다. 8월 30일 18시 현재 선별진료소 운영 실정은 검사 의뢰가 4,073건이고 상담은 9,376건입니다. 검사 결과 양성 확진자는 지역 발생 15건, 해외 입국자 4건으로 총 19건이고 음성은 4,054건이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315명입니다. 어제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 건수는 총 25건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3건, 민간검사기관에 22건 의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한 가운데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안전지대로 여겼던 전남에서도 3개 군을 제외하고 모든 시군에서 발생되고 있어 어제 8월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발열이나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면 외출, 출근, 등교를 자제하는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임유진 리포터와 함께 코로나19 현황과 대책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임유진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순천시 코로나19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4시 이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6명 발생했죠. 네, 맞습니다. 지난 28일 금요일 오후 4시 이후에 확진자 6명이 추가 발생했는데요. 순천 59번부터 순천 64번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중에 이 6명 중에 1명을 제외한 5명이 모두 가족 간 감염으로 인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인데요. 지난 19일에 지역 감염이 확산된 이후 6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순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64명입니다. 게다가 지난 금요일 오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3명은 모두 10대 이하의 어린이라고요. 네, 먼저 59번 확진자는 해룡면에 거주하는 8살 남자아이인데 41번 확진자의 자녀고요. 네. 60번 확진자는 8살 남자아이고 61번 확진자는 9살 여자아이인데 2명 모두 53번 확진자의 자녀입니다. 지난번 일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가족 간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족과 지인 중에 접촉자가 있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꼭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천시는 지난 25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비대면 원격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시행되기 하루 전인 24일 60번 확진자가 신대초등학교에 등교를 했어요. 접촉자는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마친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순천시는 신대초등학교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24일에 등교한 학생 260명과 교직원 55명 모두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를 마쳤는데요. 다행히도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또 60번 확진자가 다니는 태권도장의 아이들 4명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어린 친구들이라서 특히나 걱정이 많았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학부모님들도 마음 졸이고 계셨을 텐데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과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자가격리 중에 증상이 나타나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따라서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반드시 2주간 자가격리 수칙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29일 토요일에 발생한 확진자 2명은 21번 확진자의 접촉자인데 자가격리 중이었기 때문에 접촉자가 따로 없는 사례죠? 네, 그렇습니다. 62번 확진자는 가곡동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인데 21번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고요. 63번 확진자는 연향동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인데 21번 확진자의 친인척입니다. 2명 모두 21번 확진자와 접촉을 한 후에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던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접촉자가 없는 상태라서 추가 감염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64번 확진자도 자가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아서 접촉자가 따로 없는 상태죠. 네, 맞습니다. 64번 확진자는 용당동에 거주하는 10대 학생인데요. 43번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자가격리를 하고 있던 덕분에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분들의 자가격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번 느껴집니다. 자가격리 수칙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자가격리 중에는 외출과 외부인의 방문이 금지됩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에 발열이나 오한 등의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외출 전에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을 해서 조치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또 자가격리 중에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가족이라도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게 중요한데요. 방을 따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화장실이나 세면대 그리고 수건이나 식기 등도 개별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환경상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사용 후에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반드시 소독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가정 내에서도 자가격리자를 포함한 가족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소중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켜주셔야겠습니다. 광양에서도 지난 주말 동안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광양 17번부터 광양 19번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중에 17번 확진자와 18번 확진자 2명은 강원도 원주를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두 분 모두 원주에서 자택으로 귀가한 뒤에 추가 동선은 없는 상태고요. 19번 확진자는 중마동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으로 광양 7번 확진자와 식사를 하다가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분은 지난 21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고 자가격리 해제 전에 검체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광양시도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광양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시설과 PC방 등 13종의 고위험 시설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순천시는 어제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 행정명령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순천시는 지난 21일에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거에 이어서 25일에는 유흥주점이나 체육시설 등 16개 업종에 대한 운영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었죠.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추가로 발령했는데요. 행정명령 대상은 견본주택과 호프집 유형의 일반 음식점, 그리고 스터디 카페와 프랜차이즈형 카페인데요. 어제, 즉 30일부터 상황 해제 시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하루빨리 우리 일상을 찾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유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에 함께한 행복충전 라디오 세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